지난 6월 초, 그러니까 딱 2달 만에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 6월 달에 뭐라고 했는지 한번 이렇게 쭉 영상을 봤는데 6월 걸 한번 다시 한번 예. 보셨구나. 소회가 어떠셨어요? 네, 가끔씩 그럴 궁금하네요. 필요가 두 있어요. 분도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아서 그 6월 달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일단 네. 그 타이틀 달린 게 뭐 6월, 7월까지만 즐기세요. 뭐 고금리 부담은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뭐 아하.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오, 거의 지금 현재로서는 딱인데. 그래서 일단은 예. 이제 그 당시 얘기했던 거는 6월, 7월까지는 시장이 조금 강해지지만 어쨌든 저는 이제 상고 하 저쪽으로 조금 방향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 살짝 예고편으로 6월, 7월까지는 시장이 좋지만 이제 그 이후로는 시장이 조금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맞아요. 오늘은 이제 그거에 대한 좀 업데이트 정도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8월 딱 접어드니까 8월 딱 접어들면서 첫날 나왔던 뉴스가 피치의 미국 국가신용 등급 하향이었고 네네. 그 이후에 지금 오늘까지 8월 1, 2, 3, 4 이렇게 4거래를 보냈습니다만 약간 7월하고는 좀 결이 달라요. 네. 그런 상황인데 오늘 또 우리 박 박사께서 가져오신 자료 제목이 상반기 강세론자가 하반기를 걱정하는 이유 이렇게 잡으셨네. 네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예, 일단은 뭐 중간중간 질문을 주세요. 저 혼자 하려면 좀 뻘쭘하니까. 싫은데. 편하게 하시면 저희가 적절한 타이밍에 들어갑니다. 편안하게 한 50분 예, 예. 넘게 한번 예. 해보시죠. 이런 시간이 필요하셨던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혼자 쫙 이야기할 아니 수 근데 있는. 그 자리에 앉을 때랑 이 자리에 앉을 때랑 느낌이 많이 다르네요. 그죠? 다른가요? 부담스러워 여기가. 즐기세요. 월요일에 또 바로 이 자리에 예. 오실 왜 이러셔? 거니까. 네. 저도 평소에 오랜만에. 뭐 말 못해서 막 안다는 사람이. 그런가요? 저 오늘 알겠습니다. 원 없이. 예. 드립니다. 시간. 자, 네. 일단 뭐 이제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시장을 바라보는 그 전망을 하는 사람이든 전략을 짜는 사람들이든 그 시장을 바라보는 자기만의 어떤 방법론, 뭐 프레임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올해 연초에 이제 시장을 전망을 하면서 올해 자산 시장을 주도하는 또는 지배하는 핵심 변수가 뭐가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금리와 유동성이 될 것 같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2020년도 코로나 이후에 무지막지하게 유동성이 많이 풀렸었고 예. 그런 것들이 2020년, 2021년 까지도 시장에 상당히 긍정적 영향을 미쳤던 거고 그랬다가 작년에 이제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은 모든 자산 가격이 다 폭락을 했잖아요. 작년에는 그랬죠. 예. 그래서 지금 장표를 한번 보시면 이것도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차트인데 진한색으로 표현한 게 이제 올해 성과고 올해. 연한 게 작년 성과인데 보시면 네. 작년에는 모든 자산 가격이 다 빠졌어요. 아래쪽으로 접어. 예. 유일하게 유가하고 농산물 가격만 올랐는데 네. 이거는 이제 전쟁 났으니까. 아하, 그렇죠. 아하. 그러네요. 자, 그래서 작년부터 결국은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기 시작하면서 코로나 이후에 풀렸던 유동성을 회수하는 그런 작업에 돌입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작년에 모든 자산 가격들이 빠졌는데 네. 그럼 올해도 계속 빠질 거냐 아니면 올해도 반등할 거냐는 계속 유동성 환수 작업이 이어질 건지 아니면 조금 그 작업이 중단될 건지에 따라 달려 있다고 저는 이제 봤던 건데 네. 올해는 결과론적으로는 유동성 환수 작업이 많이 좀 중단이 됐죠. 주춤했죠. 결과론적으로. 뭐 3월 달에 은행권 위기 터지고 그때 또 확 좀 풀었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제가 단언할 수 있는 게 네. 일단은 시장 금리가 떨어졌어요. 올해 상반기에. 상반기에? 그렇죠. 물론 지금은 다시 좀 올라왔지만 다시 오르고 있는 중인데. 상반기에는 지난해 말 고점 대비 금리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기준금리만 올랐다 뿐이지 시장금리는 다 떨어졌어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대출금리는 거의 고점 대비 100bp 이상 떨어졌습니다. 대출금리가. 대출금리가. 시장금리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제 이게 왜 그랬을까? 기준금리는 올렸지만 기준금리를 제외한 다른 통화정책은 사실 완화 정책이었어요. 네. 대표적인 게 연준 같은 경우도 그 지금 보시는 장표를 보면 맨 위쪽에 있는 게 그 흔히 말하는 연준의 보유자산 규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 6월인가 7월부터 QT를 시작을 했잖아요. 음. 그래서 쭉 그 연준의 보유자산이 줄어들고 있는데 네. 여기 보시면 톱니 이빨처럼 이렇게 훅 올라간 부분 보이시죠? 저 3월에. 예, 보이시죠? 살짝. 네. 요게 바로 우리 SBV 실리콘밸리 은행 터졌을 그거 때. 이제 파산하고 네. 그 당시에 이제 뭐 상시 레포 뭐 이런 거 통해서 엄청나게 유동성 퍼부어졌죠. 뭐 BTF 핀이 어쩌니 이러면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상 상반기를 돌아놓고 보면 기준금리만 인상됐다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유동성이 상당히 공급되는 매우 풍부한 유동성 장세였다.
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에서도 작년 하반기에 이제 PF 대출에 대한 부실화 우려가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예. 올해 연초 들어서부터는 뭐 정부가 채권안정펀드 기금 작년부터 공급하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 특히 뭐 특례 그 보금자리 대출인가 이거 통해서도 시장의 유동성 많이 풀렸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상반기 장은 뭐 물론 상반기에 주식시장이 좋았던 이유가 미국에서는 생성형 AI라던가 네. 국내에서는 2차 전지의 모멘텀 예. 분명히 이제 이런 트리거가 있긴 있었는데 기본 근저에는 유동성이 엄청나게 풀려 있었다. 그러니까 휘발유는 이미 풀려 있었고 네. 부식돌이 붙여진 게 미국에서는 AI고 한국에서는 2차 전지 아니었겠냐. 근데 이렇게 활활 타오를 수 있었던 근본적인 변경은 결국은 유동성이 상반기에는 매우 풍부하게 풀렸기 때문이고 가장 큰 이유는 물가가 빠르게 떨어지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반응이 저는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물가가 떨어졌다.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은 물가 상승률이 상승률. 떨어진 거죠. 예, 물가가 떨어졌다 할 것 같으면 작년보다 오히려 지금 오히려 밥값이나 뭐 이런 게 더 낮아진 것 같은데 그게 네, 아니고. 맞습니다. 아유, 지난번에도 소장님께서 요거 똑같이 바로 잡아 주셨는데 지적질 했었죠 그때.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적질 해주시고요. 예, 맞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작년에 미국이 9.1 한때 네. 근데 네. 지금 네. 3%까지 떨어졌으니까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되지만 숫자로 보면 3분의 1 토막이 난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도 이거 통화 긴축이 이제 끝나나 보다라는 기대도 있었고 네. 플러스 여러 가지 크레딧 이벤트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장 유동성도 풍부해졌고 이게 이제 상반기 시장의 강세의 배경이었지 않나 이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겠는데 알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이제 이 그림 좀 바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반기를 걱정하는 이유들이 한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크게 보게 되면. 일단 첫째가 네. 보니까 미국 재정 지출에 대한 부분에서 그렇죠. 보시는 거예요. 원래는 사실 한 가지였어요. 원래는 계속 통화 정책이 다시 이제 물가가 오르면서 긴축이 강화된다라는 게였는데 네. 이게 이제 요번 주에 그 미국의 신용 등급이 강등되면서 요 부분이 이제 좀 추가로 된 우려 사항입니다. 통화 정책만 보다가 네. 이제 또 재정 정책에서도 뭐 이렇게 백악관을 비롯해서 저쪽에 민주당 편향 인사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네네. 피치를 갖다가 질타했잖아요. 네네. 타이밍도 이상하고 절묘하고 너희들 뒤에 뭐 꿍꿍이가 있니 이런 소리까지 했는데 네. 암만 그래도 신경은 쓰이죠. 그러니까 사실 뭐 미국은 이제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하겠죠. 근데 솔직히 미국 미국 이외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사실은 얼마나 열받아요. 그러니까요. 양당 간에 뭐 이게 부채 한도를 뭐 증액하네 마네 이거 가지고 우리 금융시장도 그거에 따라서 막 이렇게 조마조마했었잖아요. 휘둘휘둘했죠. 그러면 사실은 미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가 죄송합니다만 그 짓거리를 했다면 신용등급 뭐 팍팍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랬겠죠. 미국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나마 다 그냥 못 본 채 했던 것 같고 맞아요. 근데 이제 피치가 이제 그러고 나서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바꿨고 사실은 조금 잊어먹고 있었는데 실제 등급을 떨어뜨려서 약간 왜 이제 뭐 이런 생각을 들긴 하지만 네. 제가 만약에 그 국가신용평가 등급을 담당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미국이 하는 행태를 보면 도저히 트리플 A를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휘치나 무디스나 스탠다드 푸어스, S&P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기관이에요. 그럼요. 예. 자기들은 자기들 할 일을 한 거죠. 네네. 자, 그런데 이제 뭐 신용등급 하향에 대한 아마 그 해석이나 이런 그 내용들은 좀 충분히 소화됐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물론 2011년도하고는 많이 달라요. 그때보다 경제 상태도 많이 좋아져 있고. 근데 저는 등급 전망이 하락되는 그러니까 등급이 하향된 거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후폭풍. 그거에 따른 영향이 뭐냐? 결국은 신용등급을 떨어뜨린 얘기는 니네 미국 부채 너무 과해. 그런 얘기잖아요. 예. 니네 부채 너무 과하니까 더 이상 부채를 늘리지 마. 그러니까. 결론 그거거든요. 그거죠. 그럼 뭐냐면 향후에 어찌됐든 간에 미국 정부도 부채를 늘리는데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 얘기는 정부 지출이 결국은 축소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거에 따른 영향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제가 이번 주에 여러 훌륭한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제 자료를 낸 거를 좀 취합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 리서치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쓴 자료를 무단으로 도용하면 되게 기분 나쁘거든요. 아이고 나쁜 그건 예. 도둑질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자료 참고를 어디서 했는지 밑에 있으니까 네. 네.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네. 네. 자, 요 차트는 상상인증권에서 그 나온 리포트에서 차트를 제가 따왔는데 네. 왼쪽에 있는 게 뭐냐면 미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에요. 음흠. 근데 얘가 코로나 전만 하더라도 GDP 대비 한 100%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 122%까지 급등을 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이 기간 동안에는 모든 국가들이 다 정부 부채를 늘렸던 기간이죠. 그랬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오케이고 그리고 나서 코로나 조금 이제 해소가 되면서 부채 비율을 줄여오고는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10%, 115% 정도로 이제 다시 줄기는 하거든요. 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그 올해 그 6월 달에 부채 한도를 한번 또 건드렸죠. 그랬죠.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부채 한도를 상향하진 않았습니다, 이번에. 상향이 아니고 그냥 뭐 잊어버리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랬죠. 그렇죠. 정확하게 말하면 부채 한도를 유예했어요. 유예했죠. 예. 음.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정부 부채가 부채 한도를 초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요. 원래대로 간다면 저 초과할 수 초록색이 저 없는데 까만색 선 위로 와 있잖아요. 위로 지금. 올라와 있죠. 네, 예. 네. 그래서 이미 실질적으로 지금 부채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시 가만히 보니까 저 그래프에 보니까 2016년 그 무렵에도 한 몇 번 있었네요. 2016년도에도 한도 부채가 벌써 한도 넘은 적이 그러네요. 있네. 그런 적이 있었죠. 이게 네. 후행적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 그래서 그 부채 한도 협상 내용들을 정리한 거를 좀 보면 2025년 1월까지는 부채 한도를 유예하겠다. 그래요. 늘리진 않고. 그리고 비국방 부문은 동결이다. 내년도에는. 다만 25년도 가면 비국방 부문은 이제 1% 증액하겠다. 예. 이건데 자, 여기는 비국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그죠? 비국방. 그럼 국방은 국방은 확 늘릴 수도 있네. 늘릴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겠네요. 그리고 제가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에서 국방 부문의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을까요? 오죽하면 천조국이라 그랬어요. 많겠죠. 적지 않겠죠? 그죠? 네, 예.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부채 한도는 2025년까지 밀어놨고 네. 비국방 부문은 거의 지출 내지는 1% 증액이지만 국방 분야는 계속 늘릴 거야. 그잖아요. 늘려오고 있고. 젤렌스키한테 탱크도 보내주고 뭐 네. 집속탄인가 뭐 그런 것도 한번 뭐 영 수틀리면 한번 던질 수도 있고 뭐 그런 분위기죠. 그렇죠. 그래서 왼쪽 차트를 보시면 실질적으로 미국의 실질적인 정부 지출은 또 최근에 빠르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계속 이제 신나게 부채를 지금 늘려오고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피치가 보기에는 이제 꼴배기 싫었나 보죠. 저것도 정신 못 차리네. 그래서 보면은 이번에 그 등급을 하향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잖아요. 네. 일단은 그 양당 간에 이렇게 뭔가 서로 그 양보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갈등을 일으키는 것도 거버넌스에 대한 문제도 지적을 했고. 거버넌스의 약화라고 표현했죠. 예.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정치가 이런 어떤 정책을 어떤 볼모로 삼고 계속 불확실성을 네. 키우니까 이제 그 부분들을 가장 크게 질타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근본적인 거는 결국은 정부 지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그 다시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을 한번 이렇게 찾아보니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팬데믹 때 가장 최고로 많아졌던 게 한 122% 정도. 음흠. 그랬다가 최근에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근데 현재 추세라고 한다면 2025년까지 이제 부채 한도 유예해놨기 때문에 이제 신나게 늘려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면 다시 거의 120%까지 늘어날 거다라는 전망인 거고 예. 최근에 이미 GDP 대비 재정 적자가 코로나 이후에 빠르게 감소했다가 다시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피치 입장에서는 이렇게 늘어나는 부채를 결국은 미국이 트리플 A를 유지하기에는 좀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경고를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미국 뭐 백악관이나 행정부나 막 이렇게 뭐 말도 안 된다, 뭐 왜 우리가 경기도 좋고 지금 이렇게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왜 네. 등급을 떨어뜨리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는 신용 등급에 대한 평가 방법론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하고 채권하고 조금 그 금리나 주가의 어떤 밸류에이션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채권은 뭐냐면 채무자가 얼마만큼이나 부채 상환의 의지도 있고 능력도 있느냐를 보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제일 중요한 게 부채 비율이 중요하죠.
그렇잖아요. 그래요. 미국이 아무리 경제 성장이 높아도 예. 빚을 안 갚고 계속 빚을 지면 그거는 당연히 실용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네. 개인이건 기업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돈을 잘 벌어. 근데 은행에 돈은 안 갚아. 계속 부채를 늘려가. 그러면 등급을 좋게 주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미국 행정부의 입장은 그냥 자기네들 면피하는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는 요번에 이 신용등급 하향한 거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금융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은 심리적인 거 말고는 없습니다. 예. 갑자기 뭐 미국을 AA 플러스로 바꿨다 해서 뭐 미 국채에 대해서 우리가 이상하게 볼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그런 건 있어요. 미국채를 담보증권으로 뭐 잡힌 게 있는데 뭐 헤어컷이라고 해가지고 예. 담보자산의 가치를 100%로 안 잡고 트리플 A면 100%인데 AA 플러스면 뭐 예를 들면 95% 잡는다던가 그래서 뭐 초과 담보를 더 해야 된다던가 네. 뭐 이런 이슈는 있을 수 있는데 네. 미국채인데 그러니까 예. 다른 애들 같으면 예. 칼같이 적용하겠지만 미국인데. 그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심리적인 영향 말고는 크지 않다고 보고 네. 뭐 최근에 이제 금리 올라오는 게 3분기에도 재무부가 이제 채권 발행을 많이 하겠다라는 게 이제 알려지면서 늘어났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등급이 떨어져서 이 리스크 프리미엄을 요구해서 이제 그렇다. 요거는 제가 봤을 때 그냥 심리적인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실질적인 함의는 결국은 미국이 예전처럼 정부 부채를 마냥 늘리기가 어려울 거다라는 곳에 좀 방점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러면 향후에 미국이 이제 정부 부채를 줄이게 되면 그게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까? 이제 요거 봐야 되겠죠. 그죠? 그렇겠죠. 네. 정부 부채를 줄이기를 기대하세요, 박 박사께서는. 나는 더 늘리지는 않았으면 다행이겠다.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하면 더 늘리지 않겠죠. 줄일 수는 없을 겁니다. 예, 그렇게 예. 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늘려왔던 것들이 예를 들면 100이었다면 네. 지금은 100만큼 못 늘린다는 거죠. 그보다는 덜 늘리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 미국 경제 성장에서 이 정부의 지출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했는지를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장표를 준비를 했는데 보시면은 그 최근에 미국이 2분기 GDP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되게 놀라운 게 지금 미국은 작년 3분기부터 보면은 성장률이 막 2%대 중후반이에요. 그 저기 전기 대비 연율로 보면 제일 미국. 위에 나와 있는 수치를. 예, 요겁니다. 지금 2분기도 2.4가 나왔거든요. 예. 지난 1분기에는 2.0이었습니다. 지난 4분기는 2.6이었고 3분기는 3.2였고 예, 예. 전기 대비 연율이기 때문에 조금 변동성은 있어요. 지난 예. 2분기에 또 마이너스기로 했으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올해 상반기 평균하면 지금 상반기의 미국 경제 성장률은 전기 대비 연율로 하면 2.2%예요. 이 정도로 성장하면 2% 초중반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연준의 성장률 전망치 보면 1%였거든요. 그랬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연준 전망치가 맞다면 하반기에는 제로 성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될지 아니면 연준이 또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지 지금으로서는 후자의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자, 이 정도의 성장률을 이제 보여줬는데 그러면 이 성장률을 구성하는 이제 구성 항목들이 있을 거잖아요. 뭐 소비라던가 예. 뭐 투자라던가 뭐 수출 수입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정부 지출이 차지하는 그 기여도를 보니까 2분기에 2.4% 성장할 때 정부 지출이 2.6%포인트 기여도를 줬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부 지출이 0%였다면 2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0.2%였다는 얘기예요. 이 표를 그렇게 이 표를 이해하고요. 이 합산해야 되는 겁니다. 정부 지출이 지금 국내 총생산 제일 위에 네. 제일 오른쪽 끝부분 2023년 2분기에 GDP가 2분기에 연율로 2.4% 성장. 네. 이 페이스로 가면 연간 2.4% 성장이라고 했고 네. 밑에 저 아래 보니 정부 지출이 2.6%인데 만약에 정부 지출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실제 GDP는 저 위에 저거는 마이너스 0.2%가 나온다. 그렇죠, 그렇죠. 결국 정부 지출로 성장률을 만들었네. 뭐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만큼 그건 좀 정부 제가 또 오버한 지출이 거고. 예, 왜냐하면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네. 네. 근데 이제 정부 지출의 기여도가 적은 게 아니다. 적지가 않다. 그러면 이제 뭐 마이너스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수출이 마이너스 10.8이고 그러네요. 그리고 수입도 원래 뭐 수출이 마이너스면 수입은 플러스여야 되는데 2분기는 둘 다 마이너스였었어요. 기여도가. 근데 이거는
그 전기 대비이기 때문에 요거를 숫자를 다 정확하게 의미를 두시면 좀 안 되고 네, 예. 그냥 조금 이렇게 연간으로 봐야 되는데 어쨌든 좀 사실 좀 애매모호하죠. 우리나라 채권 내놓을 출신 우리 박종윤 박사도 이게 전분기 대비 연율로 이렇게 했다는 거 이거 계산 왜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시죠? 대충 막 그러니 하고 네네. 받아들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네. 우리는 대부분 전년 동월비 전년 아니면 동월비 이게 딱 깔끔한데. 네, 그게 깔끔한데 미국은 이제 전기비를 쓰고 거기다가 전기비 대비 연율해서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지금의 성장 속도가 향후에 4분기 동안 내내 이어진다면 연간 성장률 얼마 될 거야. 그러니까 곱하기 이제 상한 효과가 있다고 예, 봐야 예. 되겠죠. 근데 대충 설명 들어도 뭐 마사지 할 만한 여지가 좀 있네. 뭐 그렇게까지는 또 제가 아, 나는 왜 이렇게 꼬였을까 사람이. 그냥 그러면 그런 줄 있는 알아야지. 그대로 좀 봐주시면 안 돼요? 좀? 어? 있는 그대로 봐주시면 있는 그대로 안 돼요? 오케이. 있는 그대로 봐줄게. 예. 그래서 뭐 제가 여기서 이 숫자에 대한 정확한 어떤 그 의미를 다 얘기하기보다는 이제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그 미국의 성장률을 구성할 때 이 정부 지출의 기여도가 이게 낮은 게 아니구나. 대부분 미국은 소비 위주로 가기 때문에 결국은 민간 소비가 가장 많은 그 성장 기여도를 차지하고요. 네. 요거 보여드릴게요. 요거 보면 되겠다. 여기 막대 차트를 보면 요 선으로 표시한 게 그 GDP 성장률의 최종 값이고 이 최종 값을 만들어내는 기여도가 여기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은 이 정부 지출의 기여도가 이제 요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결국은 정부 지출 기여도가 감소하면 분명히 성장에는 악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예요. 네. 이게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근데 정부 지출이 빵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뭐 일정 부분 플러스는 유지할 건데 네. 대략적으로 지금보다 더 늘어나게 보는 거는 좀 어렵지 않냐. 오히려 좀 지금보다 좀 줄어들게 본다고 하면 그럼 결국은 정부 지출의 기여도가 줄어든다고 하면 이제 그 빈자리를 온전히 민간 즉 소비와 투자 요걸로 이제 채워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될지는 이제 그 뒷부분에 다시 말씀드리겠고 정부 지출만 놓고 봤을 때는 더 늘리기는 어렵다. 기여도는 좀 빠질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민간에 대한 역할이 상당히 커졌다. 네. 근데 두 번째 이제 제가 우려되는 게 그러면 민간은 지금처럼 계속 소비와 투자할 수 있겠냐? 결국은 고금리에 대한 부담이 이제는 민간 부분에 또 부담을 주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제가 하는 두 번째 우려인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두 번째 이슈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면 제가 이제 뭐 지난 2달 전에 와서도 말씀드렸고 뭐 연초부터도 계속 말씀드렸던 게 제가 이제 이건 좀 자랑질을 할게요. 자랑질. 그냥 자랑하시면 예, 되죠. 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올해 유일하게 잘 헛점 맞췄다고 보이는 순간 지적질할 거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올해 미국의 헤드라인 CPI가 2%대에 진입할 거다. 글쎄. 6월 달에. 전 딱 찍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좀 용감하다 싶었어요 그때. 예. 그때 기억나시나요? 네, 예. 기억. 예. 이번에 6월 헤드라인 CPI가 3.0이 나왔잖아요. 그거 4452해서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2.98이에요. 2.98이다 보니까 3%지. 예. 그러니까 2% 진입한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저는 어떻게 올해 연초부터 제가 미국 물가 잘하면 6월 달에 2% 후반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럼 제가 뭐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이 있고 이래서 그랬겠습니까? 그거는 전혀 아니고. 그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아예 아니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 네,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그 초능력자라는 게 드라마 보니까 그 사는 게 고달프더라고. 되게 그래요? 좋아 보이는데. 그래요? 고달픔 까지 말고. 초능력 갖고 네. 고달팠으면 좋겠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다시 이야기를 들어가시죠. 어그리. 네네. 자, 근데 왜 그렇게 했냐면 일단 첫 번째는 기저효과. 그렇지. 예, 작년 6월에 9.1이었으니까 올해 6월 달에 그냥 뭐 특별한 이슈가 없어도 물가 상승률은 네. 빠르게 떨어진다.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여기는 안 갖고 왔는데 제가 이제 그 물가 전망하는 제 모델이 있어요. 예. 근데 저는 어떻게 전망하냐면 그 뭐 미국이 아무리 계절성이 없다 하더라도 얘네들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이른바 연말에 블랙 프라이데이, 뭐 사이버 먼데이 이런 쇼핑 시즌이 있고 예. 그다음에 뭐 신학기 시즌이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얘네들도 계절마다 약간의 계절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도 약간의 패턴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2월, 3월에 좀 물가 상승이 좀 높고 네.
또 8, 9월에 좀 높고 아. 그다음에 연말 연초는 좀 낮고 뭐 이런 계절성들이 예.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난 한 20년 정도를 전월비 물가의 평균치를 내보면 특정 월에는 물가 상승이 조금 튀는 구간이 있고 특정 월에는 전월비 물가가 조금 마이너스로 빠지는 구간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게 과거의 평균적인 전월비 물가 흐름이 향후 한 1년 동안에 이어진다고 해서 그거를 치환해가지고 이 물가의 지수를 한번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가 지수가 100이면 7월 물가는 과거 평균 보니까 전월비 한 0.2% 정도 물가가 상승하는 계절성이 있더라. 그러면 100.02가 되겠죠, 지수가. 그죠? 그 다음에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지수를 네, 쭉쭉쭉 예, 예측한 예. 다음에 네. 이거를 다시 전년 동월비로 환산해서 쭉 그려보면 네. 전년 동월비 차트를 예측을 할 수 있을까 있어요. 어느 정도. 그래서 대다수 이코노미스트들이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문제는 하반기 접어들어서가 조금 이제 그렇죠. 그게 문제죠. 그래서 6월까지는 무조건 떨어진다. 그리고 과거의 평균적인 물가 흐름만 쫓아가도, 그러니까 거의 20년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물가가 높을 때, 낮을 때 뭐 다 반영되는 네. 거죠. 그러면 6월 말에는 잘하면 2% 후반도 나오겠다. 이제 그래서 이제 저는 6월 물가가 7월 중순에 나오니까 그래서 7월까지는 시장이 야 이거는 물가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인플레이션 끝났고 이제 디스인플레이션 시대로 접어들었고 연준도 금리 인상 곧 끝나고 빠르면 연내 금리 인하하고 그러면 이제 뭐 시장은 뭐 이보다 더 나쁠 거 없다. 금리 인상도 버텼는데 더 이상 금리 인상 안 한다고 하면 더 좋지. 이게 이제 6월, 7월의 시장의 센티멘트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봤는데 문제는 확실히 이런 대목에서 네. 저 박사라는 게 아무나 박사 되는 거 아니야. 본인의 모델이 있다잖아. 우리는 그 모델을 갖다가 설명을 해줘도 이해를 잘 못해. 모델을 만들어서 네. 모델 바이 추정을 박정현 하잖아요. 박사님. 옆에 모델이 계시잖아요. 뭐 감사합니다. 괜찮죠? 네. 괜찮죠? 받을게요. 네, 수용. 괜찮은 네. 드립이었어요. 우리 또 수용. 승희 아나운서가 네. 저랑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사회를 보기로 그래서 되어 있기 미리 이렇게 딱 때문에 칭찬으로 딱 또, 깔아주시는 거군요. 뭐 인포맥스 라이브 공무원 되시는겨? 네. 다음 주만. 다음 다음 주만 주만. 아직 제 짝꿍이 정해지지 않아가지고 그래요.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이렇게 헌신해 주시나 해서 칭찬해 주셨으니까 그때 잘 예, 보시겠습니다. 감사의 예, 마음으로. 자, 어쨌든 그런데 네. 이제 됐고 그러면 이제 7월부터가 이제 진검승부란 말이에요. 글쎄. 이게 이제 제 추정 모형에 나온 향후의 물가의 궤적인 거죠. 여기 보시면 6월 말에 2.98로 떨어지나 7월부터는 이제 슬금슬금 올라가기 시작해서 거의 연말에는 다시 헤드라인 CPI가 4%에 근접하는 예상치가 나옵니다. 오른쪽이 좀 연하게 이렇게 예, 그려져 요게 있는. 제 지금 전망치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 전망이니까 뭐 바뀔 수도 있죠. 이거는 한번 보시자고요. 또. 예. 근데 일단은 7월 달 물가가 8월 10일 다음 주 목요일인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네요. 지금 제 모형으로는 헤드라인 CPI는 지난달 3.0에서 3.2 정도로 상승 반전하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요. 네. 그게 한 달에 그치지 않고 연말까지는 쭉 올라갑니다. 거다 지금 또 유가 꿈틀거리지. 그렇죠. 곡물 가격도 튀지. 그게 바로 이제 다음 차트에 있는데 그래요? 예. 나도 그러면 뭐 딱지 쳐서 여기 진행하는 거 아니다, 그죠? 그럼요. 뭐 좀 안다. 아유, 우리 당연하죠, 소장님. 우리 이재명님께서도 리서치를 되게 오래 하셨고 또 농협선물의 리서치 센터장 몇 년 하셨는데요. 뭐 그냥 이름이 센터장이지 센터를 할 만한 그것도 아니고. 아유. 어쨌든 뭐 일어나잖아. 옛날부터 똑같아. 네? Anyway. 막상 칭찬해 주시면 약간 못하겠는데. 익숙하지 않으셔. 네. 맨날 이렇게 좀 안 좋은 얘기만 들으시다가. 그러니까 저희가 2부 때 차라리 김민수 대표님이랑 워낙 칭찬을 많이 해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네. 이참에 반성해 봅니다. 아, 좀 해주세요. 익숙해지실 수 차라리 있도록. 욕 먹는 게 편해. 네, 익숙해질 수 있도록 제가 칭찬을 많이 해드려 봐야겠어요. 네. 어쨌든 돌아가시죠. 예.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제 추정 모형에 의해서 나오는 궤적인데 요거는 역시 지난 한 몇십 년 동안의 물가의 전월비 흐름이 이어진다면 나오는 요 궤적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기본 베이스라인 시나리오로 하고 이 물가 상승률을 더하는 요인이 있고 빼는 요인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이제 요걸 좀 차감해야 되는데 지금 걱정되는 거는 조금 상승시키는 요인들이 좀 더 부각되고 있죠. 대표적인 게 유가거든요. 아하. 지금 이거는 이제 빨간색이 국제유가 차트인데 일단은 이 빨간색 국제유가 차트하고 물가 상승률하고 좀 궤적이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비슷한데 지금 유가가 덜 빠지고 있네.
덜 빠지다가 올랐죠. 오히려. 돌고 있네요. 예. 지금 정확하게 6월 달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 헤드라인 CPI로 정확하게 2.98. 네. 왜 나왔냐면 작년 6월 달에 유가가 단기 고점이었어요. 작년 6월이. 예. 작년 6월에 국제유가가 125불 정도 됐습니다. 그랬죠. 올해 6월에는 65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유가의 고점은 작년 6월이었고 유가의 저점은 올해 6월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올해 6월에 물가 상승률이 매우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 특히 헤드라인 CPI가. 헤드라인 CPI가. 근데 이미 7월 넘어가면서부터는 그 사라지고 더군다나 유가가 최근에 65불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80불, 82불까지 올라와 있죠. 그러니까. 예. 예. 그래서 만약에 뭐 물론 이제 여기서 유가가 다시 빠지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원유 시장을 보게 되면 하방 경기성이 되게 심하고요. 오늘도 보게 되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자체적인 그 원유 생산 감산 100만 배럴을 9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지금 뭐 미국은 7, 8월 원래 드라이빙 시즌이니까 약간 원유에 대한 수요도 높을 때고. 네. 네. 그리고 실제 또 휘발유 가격이 매일 조금씩 올라요. 올라가고 있고. 네, 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원래는 경기 여건만 보면 현재 유가가 제가 봤을 때는 한 3, 40불 가야 맞거든요. 현재 경제 상황을 감안해 경제 보면. 상황을 봤을 때는 예. 지금 뭐 원유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센 상황이 네, 아니니까 맞아요. 중국도 뭐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예. 있고 글로벌리 이 금융시장, 자산시장만 뜨거울 뿐이지 성장률 자체가 높지는 않잖아요. 근데 유가가 이렇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이유는 오펙 플러스 카르텔이 공급을 조절해버리잖아요. 그래. 예. 예.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뭐 옛날과 다르게 뭐 흔히 말하는 요즘 유가 올랐지만 미국에서 뭐 셰일 오일이 어떻고 셰일 가스 어떻고 이런 얘기 안 들리잖아요. 예. 그 ESG 때문에 이게 더 이상 이 뭐랄까 이런 쪽에 그 투자를 못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유가의 하방 영위성이 좀 있고 오히려 조금 중국만 살아난다고 하면 유가가 조금 더 위로 업사이드 리스크가 좀 더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제가 보는 이 물가 상승률의 궤적이 오히려 약간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더 큰 거죠. 아래쪽으로 빠지니까. 얘는 네. 지난 몇십 년 동안의 평균적인 물가 흐름만 쫓아가도 이 정도 흐름이란 얘기니까. 그러니까. 예. 자, 그러면 시장도 어떻게 반응할 건지도 궁금하고 연준도 어떻게 반응할지가 궁금해요. 네. 네. 일단은 시장은 올해 상반기 주식시장이건 뭐 위험자산이건 신나게 빠졌던 가장 큰 이유가 인플레이션이 끝났다. 드디어 물가의 전쟁에서 승리했다. 내심. 이 정도 속도면 금방 2% 달성하겠네. 라는 생각이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물가 상승률이 다시 꼬리를 틀면 시장은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냐. 아니 뭐 그래도 낮은 수준이니까 라고 무시할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헤드라인 CPI는 반등하지만 코어 CPI, 코어 PC는 내려올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본인들이 원하는 자기들이 보고 싶은 지표를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한두 달 오르고 말면 그럴 수 있는데 헤드라인 CPI가 이렇게 추세적 뭐 3개월 지나면 추세라고 하면 어쨌든 연말까지는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면 코어 CPI, 코어 PC도 시간을 두고 조금씩 올라옵니다. 네. 예. 그래서 예. 일단은 하반기 물가는 우리가 상반기에 봤던 물가의 흐름과는 상당히 다르다. 일단은 좀 경계심이 필요하다는 거고. 거기에 대한 반응을 이제 경우의 수로 나눠주셨잖아요. 좀 네. 더 무게를 싣고 계시는 쪽이 있나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좀 무시할 것 같아요. 그냥 한 달 정도 반등한 거는. 좀 더 봐야 된다. 뭐 뭐 한 달짜리 지표 갖고 뭘. 그리고 코어 값은 좀 후행하기 때문에 코어 값은 좀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헤드라인 올라오는 것보다는 코어가 내려오는 쪽 내지는 코어가 그냥 유지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인플레 뭐 그래도 끝난 거 아니야? 뭐 옛날에 고물가 시대에서는 끝난 거 아니야? 이제 첫 달 정도는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이제 누적이 되면 그때 되면 시장은 좀 부담이 커지지 않겠냐. 근데 뭐 다음 주부터 반응할지 안 할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8월 말에 잭슨홀 미팅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연준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그 뭐 사실은 이제 제가 원래 월요일 할 때 우리 유동원 본부장하고 많이 얘기했던 건데 이 70년대 얘기를 하신 거예요? 싸우신 거예요? 논쟁 정도로 할까요? 싸운 게 아니고 가운데. 아니 저희 논의 정도로 하시죠. 시청자분이 논의. 자꾸 오해하시는데 유 본부장님 저랑 사이 너무 좋고 옛날도 그쵸. 같은 근무했었고 그러니까 워낙 친하니까 근데
이제 유동훈 부장님의 의견에 대해서 제가 좀 반박을 해줘야 원래 재밌거든요. 논쟁의 쟁자가 네. 다툴쟁자잖아요. 재밌어요. 싸울 쟁. 그리고 결국은 아니, 재밌더라고. 상반기에 유동 부장님 스타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들어드린 거예요. 네. 제가 막 강하게 명진행자. 하니까 유동 부장님 막 그렇게 하면서 상반기 내내에서 지금 제일 요즘에 이렇게 애헴하고 다니시는데. 애헴하고. 네. 그 유동 부장님 보여주셨던 차트를 저도 고스란히 쓰는 게 요건데 요 주황색이 1970년대 물가 상승률의 궤적입니다. 1970년대. 예. 72년부터 84년까지인데 1차 오일 쇼크 때 한 12% 물가 올라갔다가 그대로 쭉 빠져요. 네. 그래서 물가가 끝났네, 인플레이션 끝났나 보다 했는데 다시 올라가기 시작해가지고 78년, 79년도에 피크를 치죠. 그리고 볼크가 불끈한 거 그렇죠. 아니에요? 이때 볼크가 등장을 폴 했고. 볼크가. 그래서 이제 얘를 이제 쌍봉 낙타. 저쪽에 몽고 지역에 예. 몽고 낙타. 몽골에만 있다는 그 쌍봉 쌍봉 낙타. 낙타의 그림처럼 옛날 예쁩니다. 몽고 간장 그 로고에 있던 그런가요? 요렇게. 그렇습니다. 몽고 간장 드셔보셨어요? 저는 조선 간장이죠. 아니 샘표 간장 아니면 몽고 네. 간장인데 그래요? 우리 어릴 때 네. 그냥 뭐 반찬 시원찮으면은 밥에다가 예. 생계란 풀어가지고 몽고 간장 저는 소장님보다는 우리 승희 씨에 가까운 연배니까. 제 쪽으로 자꾸 저를 오신다면 그쪽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같이 늙어가면서 아유, 저 아직 젊습니다. 그냥 함께 가시죠. 뭐 이제 저도 나이 들어가고 있는데. 네. 자, 어쨌든 그래서 그런 궤적이었는데 최근에 2018년부터의 물가의 궤적을 보니까 일단 첫 번째 봉우리가 비슷해요. 급등했다가 지금 작년에 9.1 했고 지금 3.0까지 떨어진 게 0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약간 지지부진할 거거든요. 그랬다가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지난 78년처럼 이렇게 크게 올라온다는 얘기는 아니고 물가의 속성이 이렇다. 그래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한 번 발생을 하면 이게 잘 안 잡힌다. 사실은 저게 나오면 안 돼요. 안 되죠. 저거 나오면 진짜 많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연준이 걱정하는 거는 얘거든요. 얘. 두 번째 인플레이션 나올까 봐. 그러니까. 완전히 물가를 제압하지 못하면 얼마의 시차를 두면 인플레이션 또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보는 물가 상승률이 3%가 떨어졌고 옛날에 8, 9% 보다가 지금 3%대면은 뭐가 문제야라고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얘기할 수 있지만 물가를 담당하는 중앙은행 담당자는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결국은 목표 한 2%대로 이 물가를 빠르게 안정시키지 않으면 이게 만성화되고 내성화돼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서 다른 어떤 휘발성 재료가 주어지면 다시 물가가 재반등할 위험을 늘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는 물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최소한 금리 인하는 제가 봤을 때는 상당 기간 기대하기 어렵고 결론적으로 저는 금리 인상 연말까지 한 번 더 할 거다. 애초에 말했던 그 점도표상으로는 아직 한 번 더 남아 있잖아요. 남았죠. 제가 6월 초에 왔을 때도 그 말씀 드렸어요. 네. FOMC 전이었는데 예. 점도표 바꿀 겁니다. 한 클릭이든 두 클릭이든 아마 상향 조정할 겁니다. 그 말씀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시종일관 자랑질이네. 지금 한 세 번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인정. 이거 안 되는. 인정. 이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딱 기다리시면 시청자분들이 알아서 딱 올려주시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지금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안 보여서 그러는데 제가 이게 항상 조심해야 될 때가 뭐냐면 네. 내가 얘기했지, 내가 맞췄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그 사람한테 위기가 오더라고요. 우리 인포맥스 라이브 채팅창에서 사라진 용어 있잖아요. 예. 내가 캣째. 예. 내가 그랬째. 예. 하여튼 그래서 저도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저 겸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는 궤적이 아직은 유지되고 있다. 이 말씀만 좀 다시 한번 좀 드리겠고요. 네네. 그래서 일단 연준이 6월 FOMC 점도표에서 2번 인상을 이제 예고를 했는데 7월은 인상을 했잖아요. 근데 시장에서는 안 믿죠. 예. 왜냐하면 9월 FOMC 지금 그 FF 선물 시장을 봐도 동결 확률이 80%고 연말까지도 동결 확률이 거의 7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7월 FOMC 이후의 시장의 그 반응은 사실상의 마지막 금리 인상이었다. 제롬 파월이 뭐 균형을 잘 맞췄다. 그냥 이렇게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으면 시장이 완전히 금리 인상 끝난 걸로 쏠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균형을 잡는 발언이었다. 이제 이렇게 시장에서는 좀 해석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아니다. 점도표상에서
두 번 인상을 이미 찍어놨잖아요. 네, 그래요. 그거는 베이스라인 시나리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전망이 크게 달라지지 않으면 두 번 인상을 하겠다는 거고 전망했던 것보다 물가가 빠르게 떨어지거나 아니면 경기가 급작스럽게 위축이 되거나 그러면 금리 인상을 안 할 수 안 할 있겠죠. 수도 있고. 네. 근데 이미 두 번을 찍어놓은 상황인데 안 해야 될 이유가 저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일단은 물가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다시 목표했던 2%에서 멀어지기 시작한다. 아, 예. 예. 그럼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과거에 70년대 후반에 나타났던 쌍봉 낙타의 두 번째 물가에 대한 우려를 적어도 연준은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네. 들고 두 번째 경기가 급격하게 위축이 돼서 금리를 올리면 안 되겠는데 라는 것도 사실은 고용시장을 보면 전혀 우려가 안 되죠. 오늘도 이제 미국 고용지표 발표를 할 건데 뭐 나쁘게 나올까요? 그냥 뭐 전달 비슷한 정도 수준 나올 것 같긴 네. 하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두 번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예고한 마당에 이거를 안 할 이유가 저는 더 오히려 안 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시장금리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되죠. 왜냐하면 지금 상단이 5.5인데 9월이나 11월에 한 번 더 하면 이제 상단이 5.75가 돼요. 7호가 되죠. 최근에 미국채 10년짜리가 좀 올라서 한 4.18, 4.2 정도인데 여전히 기준금리하고의 격차는 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네. 물론 금리 인상 사이클의 후반부이고 내년도에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다시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점도표가 낮아지니까 10년짜리 장기 금리가 기준금리 수준까지는 안 갈 거예요. 잠깐만, 박 박사님. 그러면은 이거 아까 그림 보고 합시다. 네. 한번 질문을 하고 하려다가 네. 그냥 넘어갔는데 6페이지 한번 가봅시다. 6페이지 가면 아까 6페이지가 어떤 걸까요? 그 기준금리 인상이라 시장금리는 하락, QT는 일시 중단 이렇게 돼 있는데 첫반. 저 앞부분에 여기 여기서 예. 이 슬라이드에서 한번 화면 띄워주시면 좋겠네요. 저기 보면은 저 보라색이 지금 연방기금금리 아니에요? 예, 미국의 그리고 저 기준금리입니다. 연두색 저게 지금 여기 보니까 10년짜리잖아요. 예. 이렇게 전체 추이를 보면은 이 초록색이 미국채 10년물 수익률이 네. 연방기금금리보다는 높은 게 사실 상식이잖아요. 뭐 일반적으로. 예. 일반적으로. 그런데 지금은 보면은 오른쪽 끝부분 보면은 기준금리보다 한참 낮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밑에 초록색 미국채 수익률이 위로 튀든지 아니면 저 보라색이 밑으로 꺾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궁극적으로는 길게 한 몇 년 뒤를 지나놓고 보면 예. 그 측면에서 지금 그렇다면 지금까지 박 박사의 논리 전개로 봐서는 이 슬라이드 상으로 봤을 때 그거 하네요. 화면 정진 줄 알겠다. 예. 저기 뭐야. 예. 그러면은 여기서 당장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면은 예. 오히려 저 연두색 아까 미국채 수익률이 조금 더 위로 갈 가능성이 있네. 예. 그러니까 지금 그거다 지금 국채 발행 규모가 어마무시하던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미국 금리가 조금 상승 압력을 받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왜냐하면 7월 금리 인상 이후에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이제 제가 전망하는 것처럼 9월이든 11월이든 추가로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단기 반응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장 금리도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10년짜리 금리가 기준금리 수준까지 쫓아갈 정도는 아닐 거다. 뭐 레벨을 딱 찍기는 어렵겠지만 예.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10년짜리 금리가 여전히 기준금리를 밑도는 이유는 결국은 지금의 기준금리가 장기화되지는 않을 거다. 결론은 뭐냐면 지금의 높은 금리를 결국은 경제가 못 버틸 거다. 그래서 당장은 높지만 몇 년 지나면 또 결국 기준금리가 낮아질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을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말씀 듣고 보니까 네. 지금 그러네. 5.5인데 네. 한 번 더 하면 5.75라 그랬고. 네. 연방이금리가. 네. 어제 빌 레크만 발언이 오늘 우리 제법 시황에서 다뤄졌잖아요. 네. 30년물 수익률 자기는 쇼치고 있다고. 국채를. 5.5까지 문다. 5.5까지 곧 예. 간다고. 예. 가능성이 있네요. 뭐 이제 빌 에크만 그분이 젊은 버핏 뭐 이렇게 리틀 불려진 버핏이라며. 분이시죠. 네, 예. 네. 이제 그분이 뭐 채권 시장을 얼마만큼 이렇게 많이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레벨은 사실은 저는 그 정도까지는 동의하진 않는데 방향성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면 장기 시장 금리가 지금보다는 한 단계 더 레벨업 할 거라고는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게 결국은 또 시장에 부담을 줄 거라고 보고요. 결과론적으로는. 좌우지간 네. 이게 또 유행이구나. 내가 좀 말빨 좀 선다 싶으면은 네. 뭐 나와가지고 나 이미 팔았고 아니면 내가 이거 샀고 네. 더 살 거고 더 팔 거고 이러면서 나 좀 알지? 내 좀 네네. 그동안에 뭐 성적 알지? 예. 뭐 이런 이 펌프질이 미국이나 여나 똑같구나. 그러니까 사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운용을 하지만 네. 제가 어떤 포지션을 잡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되게 조심스럽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또 하나의 족쇄가 돼서 되게 유연성을 떨어뜨리게 되는데 정말 대단하신 구루분들은 그냥 뭐 나는 이렇게 했는데 뭐 시장 뭐 따라오든지 말든지 뭐 약간 이런 것 같은데 그 경지에는 저는 도저히 못 오를 것 같고 근데 그 빌 에크먼 같은 경우는 내용을 제가 들어보니까 그 미국채 금리 상승에 숏을 친 개념도 있지만 결국은 주식시장의 해지 성격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지금 최근에 미국도 주가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요 얘기를 사실 제가 하고 싶었는데 그 일드갭 얘기를 요즘 다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일드게. 예. 그러니까 그 주식의 기대 수익률과 채권의 확정된 금리를 비교하는 그 차이를 우리가 일드갭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주식의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잡냐면 뭐 그냥 가장 단순하게 보는 게 이제 PER을 역수시킨 거.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미국이 S&P 기준으로 PER이 한 22배? 20배 예, 정도 넘은 걸로 알고 예. 있고요. 네. 나스닥이 하면 33배, 34배 정도일 거예요. 근데 나스닥은 뭐 성장성 높으니까 빼고 예. S&P만 놓고 보면은 뭐 단순 평균해서 그냥 그러니까 계산하기 편하게 20배라고 하면 20배의 역수면 5%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식을 투자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평균적인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이 5%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고. 예, 그거하고 무위험 자산인 미국채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채 10년짜리는 4.2지만 미국채 2년짜리, 미국채 3개월짜리는 5.5%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래, 사실은 그래, 버피동이 살만도 하지. 그러니까 버핏 아저씨는 아저씨가 아니지 버핏 할아버지. 예. 버핏 할배. 버핏 할아버지는 3개월, 6개월 지금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짧은 그러니까 걸로. 이제 기사가 버핏은 사는데 에크맨은 숏이다 이런데 이거 좀 약간 예, 잘못 얘기하는 거예요. 대충 쓴 거고. 버핏은 3개월, 6개월짜리 채권을 짧은 사는 거, 거예요. 만기 짧은 머스크도 거. 뭐 산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보니까. 빌 에크만은 30년 장기채를 숏을 치는 거예요. 근데 둘 다 결론적인 건 똑같습니다. 지금이 주식보다는 채권이 더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네. 주식이 비싸졌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PER의 배수, 즉 기업의 이익을 너무 많이 땡겨온 거죠, 지금. 근데 이거를 역수해 보니까 5%인데 그냥 무위험으로 3개월 국채 사면 5.5를 준다? 5.5를 주는 애. 그러면 사실은 3개월 국채 사는 게 맞죠. 그 버피동은 그게 동물적 감각이지. 그래서 이제- 뭐 계산기 두드릴 것도 없이 딱 듣는 순간에. 그렇죠. 그래서 미국 신용 등급 떨어진 거 걱정하지 마라. 뭐 세상에 연예인 걱정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 걱정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유가 맞아. 그래서 이제 3개월, 6개월 사는 건데 네. 어쨌든 그거는 이제 그렇고 근데 10년짜리랑 비교를 해도 지금 10년짜리가 4.2고 네. 아까 했던 것처럼 S&P를 PER 20배로 잡고 해도 5%니까 4.2하고 다음에 0.8%포인트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주식은 위험자산이고 채권은 무위험자산이니까 흔히 말하는 뭐 샤프 레이쇼, 변동 대비 수익률, 위험 대비 수익률 생각해 보면 채권이 지금은 메리트 있는 자산이 된 거죠. 그리고 이 차트는 심지어 그러면 그냥 명목 국채로 하지 말고 그 인플레이션율을 감안한 그 실질 금리 팁스. 물가운동 국채랑 국채. 비교해 보자. 그래서 이게 물가운동 국채 금리랑 뺀 거예요. 아, 예, 예, 지금 예. 물가운동 국채 금리가 대략 한 1.8, 1.5 정도 되거든요. 그럼 아까 5%에서 1.8 빼면은 한 3.2 정도죠. 네. 근데 보면 이게 거의 이제 몇 년 내 최저 수준인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이 선 일드갭이 아래쪽에 내려와 있다는 얘기는 지금 같은 위험이라고 한다면 주식 자산보다는 채권 자산이 더 위험은 적으면서도 동일한 수익률을 제공해주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되면 무조건 주가가 빠진다. 이거는 뭐 뭐 케바케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자산 배분을 하는 입장에서 특히 저처럼 주식에도 투자하고 채권에도 투자하고 유동성도 가져가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는 주식 자산 더 못 가져가죠. 솔직히. 그러니까. 자, 그리고 요거 하나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죠. 10분 정도. 10분. 예, 빨리 할게요. 이제 제가 또 요즘에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우리 각도기님이 저한테 가끔 물어보세요. 각도기님. 뭐라고요? 아니 뭐 장단기 금리차 역전되면 경기 침체 온다더니 뭐 뻥아니에요? 뭐 이번에는 뭐 맞는 좀 거 비슷하지 아니에요? 않았어요 방금? 그럼 뭐라고 답변하세요? 일부러. 조금 보면 각동이 형이 조금 어떨 때 보면 좀 얄밉게 얘기해. 아니 근데 이제 또 우리끼리는 그렇게 또 이렇게 치고받고 하는 게 또 약간의 이제 컨셉이니까. 그러니까. 근데 지난번에도 말했는데 장단기 금리 차가 경기에 선행성이 있는 거는 저는 여전히 신봉합니다. 특히나 저는 그러세요? 예, 저는 여전히 신봉하는데 중요한 건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된 이후에 경기 침체가 언제 바로 온다고 했냐. 시차가 있다고 했지.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러고 나서 걔가 예. 장단기 금리 역전돼서 저 스프레드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저 마이너스 밑으로 콕 쳐박았다가 이게 올라올 때. 올라와서 플러스까지 나고 나서 한참 있다가 경기 침체가 온다니까. 경기 침체 아직 멀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과거에도 보면은 정확하게 말씀 주신 거예요. 지금 장표 보시면은 장단기 역전된 저거 이제 이후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저거 한 10대 번 보셨을 그렇죠, 텐데. 보셨죠. 요 회색이 경기 침체인데 그러니까. 시차가 평균 한 1년 반 정도 있어요. 예. 개월수로 정리하신 거군요. 예, 장표는. 장단기 금리 역전이 작년 10월에 나타났어요. 작년 10월. 아직 1년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계산해 보면 미국 경기 침체 시기는 내년도 한 1분기 한 후반 1년 반 정도 잡더라고, 예. 평균.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 한 6개월 정도 시간 남았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당장은 별로 영향이 없는 게 맞아요. 6개월보다는 뭐 그 과거 평균치에 따르면 한 8개월. 아니, 그러니까 내년 지금부터. 3월 정도면 내년 지금 3월 정도. 8월이니까 몇 개월 남았죠? 한 7개월, 그러니까. 7개월, 8개월 뭐 정도 그 남는 정도. 거죠. 예. 그래서 미국 경제 침체가 저는 안 온다가 아니라 아직 올 때가 안 됐다. 아직. 과거 평균 봐도 18개월인데 뭐 벌써부터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 생각인 거고. 근데 시장에서는 일단 역전되면 그때부터 막 이제 막 또 설레발치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마치 당장 무슨 일이 있을 것처럼 얘기하는데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뜨겁게 달아오른 쇳덩어리가 냉수 한 바가지 퍼붓는다 해서 절대 안 식거든요. 한참 동안은 가거든요. 그게 이제 미국 경제로 보면 한 1년 6개월은 가는 거예요. 로마는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듯이. 예. 좀 있어 보이나? 예. 많이 있어 보였어요. 또 그리고 내년 3월쯤에 경기 침체 안 오면은 또 우리는 또 정가에 보도가 있어요. 한 6개월 후에 올라나? 그때 가서. 예. 그래서 뭐 저도 뭐 꼭 내년도 3월이라고 못 뽑고 싶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원래 시차가 있습니다. 네. 적어도 1년 반 정도는 걸립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금 지표가 나온 건 좋은데, 근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게 고금리에 따른 충격이 아직은 반영 안 됐고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이 금리가 높아지면 그거에 대한 반영을 받는 시기가 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그 슬로스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자인데 시니어 론 오피니언 서베이. 아하. 실은 딱 S SLOOS 여기 자 장표 SLO 적었는데요. 슬로스. 예, 슬로스. 대출 책임자 예. 의견 조사. 미국의 고위 대출 책임자의 서베이 조사입니다. 이거를 연준이 이제 그 각 은행권에 조사를 해서 분기에 한 번씩 발표를 해요. 잠깐만 저 슬로스가 뭐의 약자라고요? 우리 우리 약자 보통 스펠링 3개만 돼도 우리 시니어 론, 시니어 론, 오피셔, 오피셜, 오피니언, 오피니언, 서베이. 서베이. 예. 훌륭하다. 5개인데도 저걸 다 하네. 우리 김민수 대표는 스펠링 3개짜리도 늘 보면 몰라. 제가 원래 영어 발음이 훨씬 좋은데 우리 소장님에게 특화돼서 한국식으로 발음해드린 겁니다. 예, 오피셔. 오피셜. 네. 오피셜. 자, 근데 보면 이게 뭐냐면 이제 미국의 중소형 기업에게 대출을 하고자 하는 태도예요. 이게 지금 위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대출 태도가 엄격해진다는 얘기예요. 아, 지금 이 그래프를 그렇게 예. 이해하라고요? 지금 이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지난번에 2020년 코로나 터졌을 때 수준, 그다음에 그러네. 2008년도 리만 터졌을 때 수준이 오. 80 정도인데 지금 한 50을 넘어가고 있어요. 돈 빌리기 어려워지네. 그렇죠. 대출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출을 책임지고 있는 은행의 고위급 책임자들이 야 이제 그 시장의 대출 조금 엄격하게 해, 좀 타이트하게 해 이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네요. 이게 이제 2분기 조사가 지금 엊그젠가 나왔어요. 8월 네. 초인가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러한 중소형 기업에 대한 대출 수요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는 주로 이 커머셜 상업용하고 그냥 일반 공업용 론이 좀 섞여 있긴 하고 상업용에 대한 좀 비중들이 조금은 더 높긴 할 거예요. 지금 분위기 속에서는. 네. 근데 보시면 얘는 좀 밑에 있잖아요. 이건 거꾸로 대출의 수요. 근데 얘도 보면은 2008년도 금융위기 때나 2010년 그때 2001년도 미국 경제 안 좋아질 때 닷컴 버블 터졌었을 때 보시면 거의 그 정도 수준까지 많이 좀 떨어져 있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금리가 상승한 기간이 1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1년 반 정도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동안에는 충격이 충분히 반영이 안 됐다는 거고 네. 시차를 두고 이제 고금리 부담도 있고 이런 실질적으로 대출에도 이제 악영향이 미치기 시작을 했고 근데 문제는 금리가 높은 수준 유지했다가 금방 떨어지면 돼요. 근데 이번에 뭐가 문제냐면 연준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게 이번 사이클에서는 금리도 높게 올리겠지만 높은 금리 수준을 상당 기간 유지하겠다. Higher for longer. 그죠? 예. 그래서 금리 인상이 끝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높아진 금리 수준을 계속 유지해요. 예.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금리 상승한 지 한 거의 1년하고 1년 반 정도 넘어가는데 아니 미국 성장률 잘해야 2% 나오는데 기준금리가 5% 중반? 그러면 조달금리는 적어도 5, 6% 된다는 얘기인데 네, 네. 내가 조달을 5% 중반에 해가지고 성장률이 2, 3%밖에 안 나온다 하고 이거 누가 버티겠냐. 결국은 못 버티는 시점이 오는 거 아니냐. 아직 안 온 거지 이게 영원히 안 오는 건 아니다. 네. 이런 얘기인 거고 제가 마음이 급하네요. 결론을 내면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을 뭐 폭락한다 이런 것보다는 최근에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보게 되면 뭐 초전조태다 뭐 이래가지고 막 되게 막 테마 이런 게 막 난립하잖아요. 예, 예. 시장이 질적으로는 되게 투기화된 예. 시장 생각하고 레버리지가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뭐 예탁금이 늘었다던가 신용잔고가 늘었다던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6월 달에 보게 되면 가계대출도 크게 늘었거든요. 결국은 상반기에 다시 늘어난 유동성 때문에 흔히 말하는 레버리지 투자가 다시 상시화됐는데 지금 시점에서 주식의 밸류에이션 부담도 높아져 있고 금리도 생각했던 것보다 한 단계 더 높게 올라가고 그 높아진 금리가 유지되고 그 상태에서 물가까지 상승하게 되면 사람들이 야 이거 금리가 빨리 이제는 떨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더 이상 못하게 될 텐데 그럼 결국은 충격이 어느 시점에서는 올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그게 정확히 언제인지 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하반기에는 그거를 좀 조심하고 걱정해야 된다. 그래서 결론은 주식 위주의 자산 비중을 줄이고 저는 뭐 당장은 현금 또는 뭐 시차를 둔 뭐 단기 채권 이 정도라서 조금은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되는 시기에 오지 않았냐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